아마 질의응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 심하게 한번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 또 넘겨서 미안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아까 원래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 당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국방개혁 2020을 진행을 해서 단계적으로 이제 인덱스를 이제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그때 아마 강력수를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어디서 들은 정보인데 그거를 이제 이명박 정부 이후에 들어와서 폐지를 하고 네. 원래 원상복귀 시키고 60만, 63만 인가까지 하려는데 네. 사실 아까 또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긴급 사태인데 북한의 긴급 사태라는 건 예를 들면 북한에서 어떤 일이 전쟁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인데 불구하고 그런 사태에 오셨는데 우리나라가 점령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병력수를 늘린 것, 줄이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다. 우리나라 반위반이 위한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게 진짜인지. 그 관계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군의 전문화. 과거처럼 군이, 오늘날 현대군이 보병이 뭐 총 들고 가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니까 소위 전문적인 장교나 전문성이 있는 군인들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일반 사병의 근무 연수는 줄이더라도 군을 현대화시키면서 군을 상당히 정예화하고 전문화시키게 되면 그것이 훨씬 더 국가 안보에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젊은이들로 하여금 빨리 사회에 나가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이었고, 대체 복무회까지도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젊은이들의 장래와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점이다. 그러나 군대 수를 줄인다고 하면 당장 사람들은 국가 안보가 허술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오히려 정예화하고 더 전문화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다 지금 컴퓨터가 하지 않습니까? 무슨 사람이 뭐 앉아서 뭐 하나에 뭐 깃발 딱 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벌써 옛날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이 적극적인 군 개혁 계획의 일환이었고, 그것은 단순히 그 시대였단만이 아니고 2030이라고 하는 한국군의 현대화라고 하는 20년 계획에 들어간 한 일부로서 군 복무를 축소시키는 그런 것이 하나 전제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정책이 뭐 간단하게 된 건 아니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저는 대략대학은 피한서입니다. 네. 슬라이드를 보여주셔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공존한다는 남북관계 우리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데 말씀하신 국경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 문제를 풀어한다면 국내 관계를 먼저 풀어야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국제 관계를 본다고 한다면 남북 관계를 우리가 풀 수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국내 관계가 풀려져야 되지 않느냐. 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죠. 미국 정치는 이 여론 정치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반영되는 게 국회죠. 근데 가령 그 남북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이런 문제를, 북미 관계의 외교적인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데가 미국의 상원입니다. 상원이 전통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존 케리 국무장관이 상원 외교위원장을 할 때, 오바마 2기가 오기 전에 할 때, 그때 북한 대표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때 이야기가 북미 관계의 정상화라는 것을 만일 지금 이 시점에 미국 상원에 제안을 하면
아마도 찬성할 사람이 나 이외에 아무도 없을 거다.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사전 준비가 뭐냐? 한반도 문제는 전적으로 동맹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미국 정부가 움직이지, 미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그래서 사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걸 밀고 나갔기 때문에 마침내 부시 대통령이 마지막에 가서라도 정책을 바꾼 거죠. 그 정책을 바꿨기 때문에 동시에 남북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이 한반도의 문제에 관한 한 이 문제는 역시 남북 관계가 해소가 안 되면 북미 관계라는 건 해소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까지의 경우를 살펴보면 제네바 기본 합의도 2005년 9.19 합의도 2007년 2.13 그리고 13 합의도 결국 깽의 누구냐면 결국은 미국이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이 이런 것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어떤 중간 역할을 하는 것도 역시 한국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북미 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 그 한미 정상회담 하러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건너가기 직전에 이틀 전에 개성공단을 다 봉쇄하고 가는 걸 보면서 상당히 걱정스러웠었습니다. 저것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의 한 단면을 미국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일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역시 지금도까지 보면 그 기본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미국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이게 하나의 과제죠. 사실은 한반도 문제는 그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냐? 남북 간에 그럼 합의하면 다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1998년 클린턴 대통령 때 이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때 노력을 하면서 클린턴 대통령을 움직이고 일본 수상을 움직이면서 나온 것이 2000년 6.15 공동선언을 만든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는 일본과 미국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도 진행시킬 때 역시 한국 정부의 어떤 주도적인 정책, 확고한 의지, 이걸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국제사회의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리적으로 반영시키면 미국은 결국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일본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우방들의 동의를 받는 건 필수적인 것이고, 더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한반도의 이 평화 문제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고 개발하고 이런 동의를 구해내는 그런 과정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저 뒤에, 네. 한복 입으신 거 너무 멋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주도적인 걸 하려면 역시 우리도 남한 내부의 어떤 여론의 집화, 공감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칼자루를 한국 정부가 잡는데 한반도의 이 평화 칼자루를 한국 정부가 잡고 가려면 민중들의 뜻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놓쳤단 말이죠. 벌써 한 10년을 이제 이미 놓치는 겁니다. 퍼주기는 빨리 여러분들의 공감을 키우는데 우리는 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도 지금 이 국민 변화를, 의식 변화를 못 시켰다는 거죠. 이게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 행정을 했으니까 이건 국민 편만이라고는 보기는 어려운데. 네. 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건 뭐
국민들의 동의 없이, 국민들의 참여 없이 남북 문제를 풀어간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법으로 제정한 것이 국민들이 다 공감해 갈 수 있도록 남북관계 발전법에 의해서 정부가 남북관계 기본 5개년 계획을 국민들 앞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처음으로 그걸 낸 것이 제가 장관 재직 시의 마지막에 2007년 12월에 그걸 국회에 보고하고 관보에 게재를 해서 냈었죠.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들을 어떻게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느냐 하는 거에 역시 정부가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 국민을 납득시키느냐, 뭘 가지고 납득시키느냐, 원론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같은 것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꿈이 된다 하는 것으로 납득이 될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의 그 중요한 것들 가운데서도 저는 이 남북 간에 정말로 이익이 얼마만큼 크게 될 수 있는 거냐. 예를 들어서 조선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안이 아닙니다. 조선산업계에서 정상회담 하기 전에 굉장히 간곡히 조선산업이 앞으로 활력을 가지고 국제사회의 경쟁을 이기려면 북한에 배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얻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조선업계의 간곡한 얘기를 받아서 정상회담 때 이 안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안변과 남포 이 두 군데의 공업단지를 만들자고 합의가 됐는데 만일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됐었다면 난 제2의 공업지구만 만들어졌었다면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가지고 나는 국민들을 설득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말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어떤 가시적인 뭘 가지고 국민들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개성공단 누가 지금 반대합니까? 저거 다시 여는 데 대해서 국민 전체가 공감하지 않습니까? 불과 100만 평 가운데 40%밖에 움직이지 않는데 만일 약속한 대로 250만 평이 움직였다면 그래서 제가요 정상회담의 합의사항도 합의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북한을 설득해가지고 2007년 12월 17일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이죠. 다음 날인가 첫날인가요? 다음 날일 거예요. 다음 날 개성에 가서 250만 평 지질 조사하고 측량을 하는 이 기공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을 설득해서 250만 평. 얼마나 대단합니까? 250만 평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 그렇죠. 5만 명의 일자리를 북에 만들어준다는 것도 북의 대단한 일이지만 5만 명의 양질의 노동력을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노동을 시키면서 120불밖에 안 준다는 것도 엄청난 우리의 이득이죠. 그건 말할 수 없는 이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인권 문제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북한의 임금 수준에 있어서 우리가 적절하게 하고 했지만 북한은 지금도 주장하는 것이 최소한도 200불은 받아야 된다. 그 주장을 하는 거죠. 사실 200불도 우리 여기 수준에 비해 보면 수도권 생각하면 수도권에 어디 일주일에 60시간을 일을 하고 120불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200불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지금 40시간 하잖아요. 그거 넘으면 다 오버타임 150%씩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득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인색한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는 국민들에게 홍보라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고요. 통일하면 뭐가 좋으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정치적으로 통일을 가지고 악용해온 거죠. 나는 그 가운데 하나가 이명박 정부가 했던 통일 항아리 같은 겁니다. 통일하면 엄청난 돈이 든다. 우리 뭐 경제가 무너질지도 모른다. 지금부터 돈을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산 예가요. 동독과 서독이 통일한 다음에 양쪽의 군대를 딱 줄이면서 보니까 처음에 생각할 때는 60% 정도를 군대를 유지하자. 그렇게 했다가 그거 필요 없다. 그래서 한 40%로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군비가 줄어든 것만 가지고도 통일 비용이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를 유지하는 비용보다 통일 비용이 훨씬 싸게 먹히는 거죠. 가령 우리 경우도요. 지금 내년도 국방 예산이 거의 40조입니다. 그렇죠? 만일 국방비를 3분의 1만 줄여도 10조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불과 1조 5천억인데 만일 10조라고 하는 군비 축소가 돼서 일어나는 3분의 1을 가지고 북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한다. 별도의 병비가 필요가 없을 겁니다. 10년 동안 하면 100조가 넘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실제로 안보를 유지하는 비용,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안보 비용이라는 엄청난 비용, 특히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오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엄청난 돈, 미군 주둔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들어가는 자금,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 본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평화시대를 만들면 이 모든 것이 다 복지로 돌아갈 수 있고 남북관계로 돌아갈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에 반값 등록금은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느냐는 이 너무 고지식하게 전공법이 아니라 통일이 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정말 블루오션, 이 블루오션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 그 노력이 좀 부족했던 거죠. 그건 제가 정말 자성을 합니다. 하지만 네. 부족했다고만 말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여론이라는 건 전부 미디어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대다수가 거기에 쏠리는 땅이 있고 아무리 대권 떠들어도 중간에 차단을 해버리니까. 네, 그것도 역시 정권의 책임이고 정부의 책임입니다. 근데 그 언론을 탓하려고만 들면 길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또 사실 따져보면 길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든 이런 문제가 다 종합해 보면 우리가 지금 돌이켜 보면 지금 말씀도 옳고 지금 말씀대로 언론의 탓이 있다. 저는 뭐 100% 공감을 합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면 그게 다 어떻든 간에 정권의 책임이고 돌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런 점들을 좀 더 숙고를 해서 해나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장관을 갔더니 통일부의 통일교육원에서 교육시키는 주제가 안보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원장한테 안보교육이 뭐냐? 땅굴 견학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가서 그거 보고 안보가 되는 거냐? 그럼 지금쯤이면 우리가 정상회담도 하고 했으니 이제야말로 적극적으로 개념을 바꿔서 평화를 만드는 평화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원장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 날로 통일교육원의 모든 교육 목표가 안보교육에서 평화교육으로 바꿨습니다. 장관의 한마디 일리가 있으니까 이제 바꿨죠. 제가 장관을 관두고 나온 다음에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통일부가 평화교육을 다시 안보교육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홍보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어떤 피해의식, 이런 안보의 불안, 그런 게 사실 현실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줄여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14정상선언에 이를 준비하던 14정상회담에 준비할 때 노무현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명제가 뭐였느냐? 딴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남북 간에 우연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군사적 가 있겠느냐? 그러면 이것이 결국 평화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아닐까? 사실 그게 주제였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 들었으니까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분쟁, 박근혜 대통령 들어서면서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전시작전권 합의한 거 다 포기하고 더 연기. B2가 뜨고 아까 얘기한 랩터가 뜨고 항공모함이 오면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관계가 더 고조.
이건 평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평화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한 일이고, 이런 이야기를 비록 작은 숫자라도 모여서 열심히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는 수밖에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열심히 해야죠.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대비할 수 있는 우리 TV를 만들자. 그게 뭐 국민 TV도 나오고, 뭐 팩트 TV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운동도 하지만 이게 과연 언제 이렇게 결실을 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분만 더 질문이 있어요. 한 분만 더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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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제가 직접 최고회담을 했었을 때, 저는 이제 논의마다 말고, 김정일이라는 분이랑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한번 좀 약간 읽고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권체제나 참모들이 있었을 때 말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진짜 자기 정권을 유지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하고 싶은 말 못하는 거 마찬가지고, 김정일도 만약에 자기가 진짜 속내가 어떤 건지, 뭐가 좀 개인적인 그런 그게 좀 약간 저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진짜 남북 통일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갖고 있는지, 그런 거, 소위 말해서 밖으로 드러낸 거 말고 그 사람의 그런 마인드가 어떤 건지. 네. 참 제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사람 속에라도 한번 들어가다 나왔으면 알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오전 회담 끝난 다음에 오후 회담에 들어가기 직전에 텔레비전이 나와 있었을 때 정식 회담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 대통령님 하루 더 묵어 가시죠. 그 얘기는 아마 여러분 텔레비전으로 다 보셨을 거예요. 그 하루 더 묵어 가라고 그러는 얘기는요, 되게 우리가 집에서 흔히 하는 얘기죠. 그죠? 우리 집안 누구 동기간이 오면 속마음으로는 뭐 빨리 갔으면 하더라도 겉으로라도 아이 하루 더 묵어가 뭐 또 바쁠 거 없잖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허리띠 붙드는 신용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문화죠. 우리 정서고. 근데 텔레비가 꺼진 다음에 그 다음 얘기가 더 재밌습니다. 하루 묵으면서 실컷 먹고 이야기도 실컷 하고.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국제적인 정상들 가운데, 특히 남쪽 대통령 가운데 자기 연대와 비슷한, 김대중 대통령은 너무 우위였잖아요. 자기 아버지 대에 속한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고 자기 연배와 비슷한 정말 남쪽 대통령하고 우리말로 터놓고 이야기를 왜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좀 실컷 먹고 우리 실컷 얘기 한번 나눠봅시다 하는 게 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진정이 아니었을까. 그것이 무슨 어떤 뜻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나는 그랬을 때 사실 옆에 앉아서요, 제 마음으로는 야, 하루 더 있다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얘기할 수가 있어야죠. 북경 올림픽의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제 우리 대화록에도 한번 다 나올 겁니다. 제가 먼저 물류 비용이 중국하고 우리하고 무역량이 그때 벌써 이 몇천억 불, 2천억 불이 넘는 정도의 2천억 불에 그때는 거의 아마 한 2천억 불 가까이 됐을 겁니다. 정도의 무역량인데 물류 비용이 너무 비싸다. 이 배로 나르는 경우에. 그러니 우리가 철도를 이용하게 되면 물류 비용을 5분의 1로 줄 수가 있다. 그럼 북도 이기고 우리도 이기고 우리 경제들도 얼마나 이게 살아나가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저 철도를 이용한 물류를 좀 길을 열어주십시오. 나는 그때 생각에 사람이 철도로 왔다 갔다 하면 뭐 북한 내부도 보고 눈이 있으니까 다 보고 듣고 하니까 이건 맞겠지만 그러나 짐짝은 눈이 없으니까 이건 분명히 뭐 가능할 거다 생각했는데 아니 이거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무거운 화물을 나를 수가 없다.
이 노후한 철도를 가지고 무거운 화물을 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그러면 북경 올림픽이 있는데 북경 올림픽에 공동응원단을 한번 보내는 거를 한번 좀 해봅시다. 그랬더니 그건 뭐 즉각 그 자리에서 받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사람은 안 되고 화물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즉각 받으면서 그거 철도로 한번 합시다. 그 옆에 있는 김양건 통정부장에게 이거는 합의사항에 꼭 집어넣어라. 그렇게 지시하는 걸 내가 보면서 그때 참 내 가슴이 뛰었습니다. 야, 우리 청년들이 부산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그리고 쭉 평양을 거쳐 신의주를 거쳐 북경까지 북한 청년들과 함께 한반도 깃발을 휘날리면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은 선수단이 공동 들어가는 거하고 또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난 이 길이 한번 열리면 결국 계속 열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사실은 그렇게 조금 진전해 가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단번에 마치 이명박 대통령 얘기처럼 무슨 통일이 새벽에 도둑처럼 들어오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들어오면 난립니다. 그건 오히려. 그게 아니죠. 우리가 점진적으로 가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거기서 뭔가 확신이 서고 그러면서 가는 것이지 절대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단계가 결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몇 가지의 그 과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북도 통일이 아니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건 단언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같이 저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려면 모를까 제법 그래도 사람답게 살려면 통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젊은이들에게 미래의 꿈을 주고 좀 더 발전해 나가려면 통일이 아니면 여기서 더 이상 발전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통일이 되면 그래서 지역 공동체 같은 걸 우리가 만들게 되면 동북 삼성과 한반도를 이어놓는 경우에 전체 이곳에 사는 주민 수가 2억입니다. 2억의 인구가 불과 한 몇백 킬로 내에 사는다고 하면 이 자체가 갖는 이 경제 성장 효과라는 건 엄청난 거죠. 미국이 3억 5천 아닙니까? 동북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만 일본까지 같이 들어온다면 이거야말로 3억이 훨씬 넘는 정말 전 세계 경제 공동체에 미국의 경제 공동체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가 통일 문제를 바라보고 이것을 이끌고 가야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